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읽을지도 저자분한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 건데 홍정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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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가님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답지 않은 세계라는 책을 내게 된 홍정수라고 하고요. 신문사에서 기자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앞에 언더바 3개가 들어가던데.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만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밑줄 닫지 않은 색이어서 이걸 어떻게 읽으시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했는데 그냥 닫지 않은 색이 이게 네. 그 아이돌 중에 여자 아이들 네. 괄호 여자 맞아요, 아이들 맞아요, 있잖아요. 괄호 안 읽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닫지 않은 세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신문사 기자로 10년째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본인 책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어쩔 수 없긴 하네요. 네.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책 답지 않은 세계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내용을 읽고 사실 저한테 출판사가 보낼 때는 이렇게 도장으로 증정 찍혀있는 책을 이제 먼저 검토용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작가님 만나면 사인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뭐랄까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욘세랑 공통점이 엄청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이제 작가님한테 들어볼 텐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독자님 정말 성은이 만극하고요. 그런 거입니다. 네. 사실 아까 제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처음에 단 제목은 이런 건 아니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유는 이게 뭔가 많은 거를 좀 함축할 수 있는 종류의 네. 제목 같다라는 거였었고 일단 그 앞에 괄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빈칸 앞에는 뭘 넣어도 사실 저 상태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담고 싶었던 얘기는 그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름들이나 꼬리표들이나 설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MZ다움을 좀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이 꼭 당신들이 생각하는 MZ다움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네. 그다음에 MZ다움이라는 건 좀 정의하기 어렵고 사실 그건 어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특성들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쭉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보다가 사실은 그냥 제가 브런치에 먼저 글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책을 써보자고. 그렇게 해서 좀 얼떨결에 저희 갑자기 책으로 완성이 된 거였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1년생이라고 책 날개에 저자 소개에도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 뭐 MZ 얘기를 했지만 이게 MZ냐 MZ냐를 가지고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로는 너무 텍스트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생활에서 워낙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MZ냐 MZ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 말하기에 참 어려워요.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내가 내 입에 담는 순간 내가 MZ 바깥에 있는 어떤 꼰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마법의 단어인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MZ세대 당사자가 MZ세대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요약하자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MZ에 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85년생인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걸 얼마 전에 알아서 저는 예능 작가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신규 프로그램 얘기를 하다가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윗분들이 원하세요? 라고 해서 그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MZ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PD님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MZ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디님이 저보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조금 어리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8N년생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MZ냐라고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M이 밀레니얼이니까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아니어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넓은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MZ는 무엇인가. 지금 대학교 새내기인 네. 분들이랑 같이 묶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뭐 제페토 이런 거 들어갔다 깜짝 놀라서 나오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 사실 그 제페토라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쓴다고들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멀티버스 앱인데 그때도 그걸 깐 이유도 MZ 세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작가님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제가 겪는 모든 일이 MZ 바깥의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제가 MZ라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처음에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을 쓰려고 쓰셨던 글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좀 짜증과 울분에서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제가 이걸 썼을 때는 좀 덜 바쁜 부서에 있었어요. 네. 그때 신문 편집부에 있었는데 네. 신문 편집부에서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뭐 그런 기술적인 게 많진 않고 하루 종일 신문 보고 타사에서 네. 뭐라고 썼나 하루 종일 진짜 기사 막 100개, 200개 읽는 게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진짜 제목이나 아니면 기사에 MZ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막 MZ세대 노렸다. 뭐 MZ세대가 좋아하는 뭐 네. 요즘 MZ세대들은 뭐 어쩌고 한다. 근데 사실 그거 보면은 전 너무 공감이 안 가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굳이 MZ라는 말을 안 붙여도 충분히 가능한 종류의 설명인데 왜 주제를 저렇게 하나. 네. 그다음에 제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기사가 넘어오면 그 기사의 제목을 편집부에서 달아요. 그러니까 네. 쓴 기자가 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20대의 특성이다. 그럼 20대를 주어로 해서 쓰고 싶은데 네. 그 제목이 그 다음 결제권을 가진 그 수정 권한을 가지신 분들한테 갔다 오면 자꾸 MZ로 바뀌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MZ라는 단어를 붙여야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마케팅적인 포인트로서 좀 활용이 됐던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그 먹히는, 팔리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 하기도 했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MZ를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그 편집부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이었는데 그 말씀 드리니까 야 너가 MZ니까 그러면 네가 잘 알겠네 막 이런 식으로 또다시 MZ 세대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요즘 MZ들은 뭐하냐? 야 네가 MZ에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까 네가 한번 설명해줘 봐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늪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글들 중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그걸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MZ가 뭔가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게 물론 무슨 뭐 시사상식 백과 같은 데서 규정하는 건 있겠지만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이 MZ는 일단 나는 이런 개념으로 규정했다라는 걸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뭔가 규정을 찾고 싶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냥 적당하게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1020, 30인 거죠.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가 일단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절대 이런 장명하지 않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하면 당연히 밀레니얼에 태어난 뭐 즈문둥이 이런 거 생각하죠. 저도 그래서 2000년대부터가 MZ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청년기를 겪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Z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다 보니까 그냥 이거 정의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 20-30년 정도를 통틀어서 묶어버린 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Z세대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MZ세대 얘기를 할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얼마 전에 너무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MZ세대는 진짜 딱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쭉쭉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MZ세대를 이 책에서 규정하기로는
뭔가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 세대다라는 거 외에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 맞는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맞아 뭐 MZ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실제 인터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을 가져다 준다는 트와이스 나연 씨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이 MZ인가? 라는 어떤 꼰대적인 마인드가 또 자기 안에서 튀어나와서 읽는 내내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하는 경험을 좀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맞아 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부분에서 맞아 이것이 MZ인가 보다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하죠. 난강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게 좀 MZ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도 진짜 어려웠겠다. 이거를 너무 넓은 스펙트럼에 있는 어떤 세대에 대한 얘기를 나 혼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 둘을 밀레니얼이랑 Z세대를 합쳐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 회의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편이고 거기도 아마 그 어떤 특성들 있잖아요. MZ들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은 한쪽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쓴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제페토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였는데 메타버스를 뭐 MZ세대 전반적으로 다 익숙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걸 뭐 10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30대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MZ라는 그 안에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만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 주제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로서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MZ적인 선택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서 정치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그걸 고르는 것도 엄청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처음에 브런치 썼을 때는 10개였어요. 전 딱 그 챕터가 10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진짜 쓸 만큼 썼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출간 제의가 왔을 때 미팅하는 과정에서 뭐 책 내용 지금 다 좋은데 그 단행본이라는 걸 만들려면 물리적인 분량이 필요하다. 목차가 또 이제 라인업이 돼야 되니까 지금 있는 거 딱 좋은데 여기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배 정도로만 늘렸으면 좋겠다. 너무 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모두 넣고 뭐 목차도 늘리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막 저를 좀 이렇게 세뇌시키셨는데 일단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그러니까 제가 한 100개 중에 30개를 고른 게 아니라 진짜 털고 더 털고 그게 의외네요. 저는 이제 한 200개는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라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제가 막 세대론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만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막 정치 넣고 사회 넣고 경제 이슈 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 가지고 그래서 진짜 머리를 짜내서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쓴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계에 봉착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이거를 추가하는 게 더 힘드셨군요. 고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솔직할 수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충분히 해본 분야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쓰기에는. 아마 뭐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워낙 마케팅 포인트로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좀 그런 책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뭔가 뭐 올해의 트렌드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계신 출판사분들 늘 응원합니다만 제가 모든 장르의 책을 좋아할 수 없듯이 그중에서는 뭔가 이거는 그냥 경제나 이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백과사전처럼 이제 두고 보는 것이지만 과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 올해의 트렌드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나도 좀 의심을 품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당사자로서 이건 내가 겪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누군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쓴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자꾸 야 MG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선물해주기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극찬이네요. 네, 왜냐면 이게 당사자가 쓰는 것만큼 좀 생생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조차도 MG는 이런 세대야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꾸로 보면 좀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보고 나도 MG인데 나는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네. 그 마지막이었는지 시작이었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마무리 짓는 부분에도 그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MZ세대는 뭐 틀린 세대론이다. 뭐 세상에 MZ세대라는 그 30년짜리 세대가 어딨냐. 네.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책 내내 MZ는 막 이렇게 막 타령을 해놓고서 뭔가 너무 모순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라고 시작을 또 해놓고 뒤에서는 이거는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렇다. 막 뭐 현상 설명하고 이유 분석하고 이래놓으니까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뒤에다가 사실 제가 여기 써놓은 건 좀 주관적인 것들이 많고 여기에 대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대해서 막 어떤 뭐 맞다 틀리다 뭐 공감한다 공감 못한다 여기서 그냥 그치기보다는 그냥 그럼 이걸 계기 삼아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한테 좀 전달도 해주시면은 뭐 저도 재밌게 듣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사실 저는 제 나이 91년생 1년치 또 대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MZ세대를 부담을 그냥 아예 좀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못한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쓰셨잖아요. 30년짜리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모래알들이라는 허탈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공유하는 작고 좁고 많은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요즘 청년들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라는 뻔한 소리에서 벗어나고 MZ세대는 개인주의자라는 납작한 시선을 입체화해보고 싶었다라고 멋지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거지만 시도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이 문장을 쓰는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혼 에세이를 써봐서 그렇죠. 그때도 약간 이런 구구절절이 앞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MZ세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비혼 에세이 쓸 때랑 서문이랑 마무리가 비슷한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는 비혼이긴 하지만 그게 내 특징에서 제일 큰 부분은 아닌데 사람들이 뭔가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2021년에 비혼에 대한 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이럴 일인가 싶지만 어쨌든 써보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비혼을 대표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약간 그쵸. 작아지는 느낌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출판 시장 뭐 작지만 거대하고 수많은 책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뭐 각자를 대표하는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비욘세에서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고 자주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작가가 많아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출판 제의도 받고 어쨌든 읽어준 사람들이 이걸 호평을 했으니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건데 신나게 쓰다가 한 2교, 3교 마지막쯤부터 이 책이 세상에 나가도 되는가. 막 너무 나가고 나면 이제 끝인데 해서 마지막 원고를 못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읽는 데에 뭐 2, 3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로요? 내가 써놓고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과연 글을 굉장히 자주 쓰는 기자님이 쓴 첫 책이면서 본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때 이분은 지금 2022년 11월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자라는 게 글을 많이 쓰는 거기도 하지만 글을 많이 포기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이다. 왜냐면은 저희가 하루하루 정말 하루살이거든요.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이런 식으로 기자들,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자니까 일간 종합지에 다니거든요. 근데 여긴 데드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넘기면은 뭐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감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최고의 퀄리티를 무엇을 추구하며 그냥 다 됐다 싶으면 그냥 던지고 그러면 위에 뭐 데스크나 뭐 부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뚝딱뚝딱 뭐 지면이 올라가면 또 뭐 이건 신문지에 인쇄돼가지고 뭐 어딘가에 버려지고 뭐 이러겠지. 버려지고 뭐 누군가의 냄비 받침으로 쓰이겠지 하면서 그걸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정말 뭐 내 마음에 쏙 들 때까지 완성도 있게 고치고 해야만 내가 흡족하게 얘를 세상에 뭐 내 아이예요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버리게 되고요. 아, 그게 완전 다르구나. 글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누가 내 글을 뜯어 고치는 경험을 너무 매일 겪기 때문에 막 가끔 그런 기자님들도 계세요. 정말 제가 쓴 원고 단 한 글자라도 이유 없이 고치시면은 안 된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 좀 계셨는데. 근데 저는 최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누가 고치면 더 잘 고쳐주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봐주겠지 하면서 그냥 또 출판사에 던졌죠. 그렇구나. 사실 던진다는 표현이 저는 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받아라. 에잇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없었던 일이야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집자님이랑 일할 때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저자분들보다는 물론 편집자님 의견 들어가야 되겠지만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도 되게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상대방이 이거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집해 주신 분이 김성훈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계시죠? 사랑합니다. 성성 편집자님. 성성 편집자님. 그러면은 처음에 출간 제의를 주신 것도 김성훈 편집자님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미팅은 이제 여러분께서 같이 나와주셨는데 아마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제작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읽어보시기는 뭐 수뇌부에 계신 분들도 읽어보시고 뭐 공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표지를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팟캐스트라 안 보여서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 뭐 허리나 팔목이나 이런 데 둘러져 있는 빨간색 실을 가위로 이제 막 끊으려고 하는 모습의 일러스트가 있어요. 요 일러스트는 규하나 님이 작업을 해주시고 말리북에서 표지 디자인 해주셨는데 이거는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어요? 사실 규하나 작가님은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신데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 받았던 시안은 2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어떤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MG라는 초가 꽂힌 케이크에다가 얼굴을 푹 파묻고 있는 좀 뭐랄까 좀 우울한 느낌의 그런 일러스트 시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거랑 좀 비슷한데 여러 젊은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빨간색 실에 동동 매여져 있어서 좀 괴로워하는 표정을 하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케이크는 좀 좋긴 한데 아무래도 우울증에 관련된 책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끈이 나을 것 같다. 근데 이 책이 사실 뭔가 어딘가의 속박과 규율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기보다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름표를 다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힘들어하면서 묶여있는 모습보다는 이걸 좀 주체적으로 끊어내는 모습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 캐릭터들이 막 웃으면서 가위를 들고 막 적극적으로 가위질을 하는 심지어 지금 뒷면에는 이빨로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진짜 처음에 입에 피 묻어 있는 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모습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사람 중에 지금 가장 어깨뽕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분 위로 MG에 파묻혀버린 진짜 우리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어서 보면서 뭔가 처음에 딱 표지만 봤을 때 이게 어떤 책인지 알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비욘세 팟캐스트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도 그렇거든요. 뭔가 제가 비혼으로서 비혼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뭐 결혼 제도에
뭐 불합리성 이런 거를 주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뭐 개 키우는 얘기하고 덕질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결국 당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비혼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비건일 것이며 뭐 고양이 둘 정도를 키우고 남성을 혐오하고 먼 가족과는 인연을 끊었을 것이며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일부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팟캐스트를 하게 되고 뭐 책을 내게 되고 한 게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문득 보면서 좀 공통점을 많이 찾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욘세 채널의 그 소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비혼 라이프 가시화 방송이라는 그 가시화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성이나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살짝만 스치듯이 보고 쟤네들은 저럴 것이다 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그런 집단에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여기 제가 쓴 것처럼 MZ세대들 그 외에 다른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일수록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삶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좀 가시화를 시켜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얘기하다가 너무 그 처음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섭외 그 이 홍보 제안을 주신 분께서 근데 작가님이 기혼이신데 혹시 나갈 수 있나요? 기밍아웃. 그래서 나갈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제가 광고주라면 가능합니다. 비혼 이야기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면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비욘세 청취자분 결혼식 사회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 저희는 또 이제 다양한 비혼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그 메일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엄청 웃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 사실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구나. 저 기혼인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라고 감히 제가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팟캐스트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팟캐스트를 예전에 팟빵을 좀 깔았었다가 약간 그 정치 팟캐스트에 좀 질려가지고 너무 많았습니다. 지우고 한동안 팟캐스트를 안 듣다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한번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팟빵을 깔기는 싫고 그냥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다가 사실 지금 너무 적합한 말씀이신 게 지금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스튜디오에서 하고 네이버 사랑합니다. 나는 팟빵은 안 깔았지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들었다. 팟빵에도 있는 거 알기는 알지만 그건 약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서 좀 이런 저희가 하는 주제랑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위주로 좀 찾아 들었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기혼자분들께서 나온 에피소드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집 가는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기혼자분이 2분 나오셨는데 한 분은 비혼주의자 2 커플인데 이제 대출 때문에 비혼에 실패하고 이제 비혼 실패자로 나오신 분들이 한 번 계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강제 비혼 국가가 인정 안 해줘서 이제 비혼으로 되어 있는 저희 레즈비언 부부가 나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건 들었었어요. 들으셨네, 한국에서 비혼이신. 그래서 미국 유부 한국에서는 강제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이런 분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비혼자라고 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어떤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지금 21세기고 2022년이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결혼했으면 애는? 하고 어떤 순간에든 결국은 물어봐요. 조심하는 태도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물어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늘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나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은 이게 좀 나온 지 10년, 20년 된 개념이라 좀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애는 글쎄요 지금 막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너 그럼 딩크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럼 딩크족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네. 딩크족이라는 그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이를 제가 생각 안 하는 거는 네. 저보다는 아이를 생각해서 안 낳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 딩크야? 라는 질문은 야 너도 막 그런 뭐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애들이구나. 막 남편이랑 둘이 많이 벌고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그런 속박 없는 삶을 꿈꾸는 뭐 신세대구나. 되게 한 줄만 얘기했는데 엄청 멀리 가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네.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출산을 안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애가 나중에 저 원망할까 봐 커서 좀 정신 좀 차리면은 막 와 진짜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날 낳았냐 이렇게 원망할까 봐 그런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제 친한 분들께는 하곤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반응이 썩 좋지는 않죠. 책에는 나는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놓으셔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의 네. 특성도 그렇게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기혼 유자녀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비혼주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있으신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 좀 비관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진짜 지구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망할 수 있지만 왜 그 건강 수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이 똑같이 8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80살까지 사는 거랑 맞아요. 병상에서 뭐 나머지 30년을 지내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인데 네. 소위 말하는 지구 멸망도 좀 비슷한 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팡 지구가 터지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서서히 뭐 기후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좀 네. 굉장히 안 좋은 재난 재해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게 뭐 아주 서서히 그 정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살기 안 좋은 그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 태평성 되면은 애 한 셋 낳고 잘 살겠지만 그게 아니고 딱 한 명밖에 못 낳을 것 같으면은 이 외롭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그 좀 혹독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뭐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례적인 뭐 태풍, 폭염, 뭐 말도 안 되는 뭐 폭우 뉴스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그냥 각국 정치 상황 같은 거 봐도 진짜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이미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태어날 아이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물론 굉장히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양육에 좀 그 동참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작정하고 새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키기에는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가끔 하면은 네. 진짜 넌 걱정도 팔자다. 야, 네가 낳은 애기가 노벨상 받는 과학자 돼서 세상을 구할 줄 어떻게 알아?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가 뭐 낳은 아이가 뭐 좀 더 좋은 그런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희망을 가져라.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이미 한 인생을 2배 사신 분들이라 네. 저만큼의 그런 우려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의 여명이 저보다 훨씬 짧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세상은 뭐 향후 한 30년. 그러니까 플라스틱컵 빵빵 쓰시면서 되게 낙관적이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있지도 않은 미래의 가상이야기는 뭐 기대 수명이 90년 이런데. 정말 좀 그때는 대화가 중단되죠. 네. 근데 이게 비혼주의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할 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선택을 내가 폄하하는 게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사람들이 그걸 좀 무겁게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그거를 너무 자기 인생에 본인 듣는 사람 인생 투영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그걸 공격으로도 받아들여서 저도 저번 달에 어떤 영화제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비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드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인구가 너무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인류의 미래가 이제 암담하고 이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비혼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거죠. 비혼과 비출산은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비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나는 늘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뭐 빚은 있죠. 네,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 계셔서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오히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사실 부모님은 본인이 원해서 자기네들의 욕망으로 나를 낳으신 것이지. 그렇죠. 사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낳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막 늘 편하고 행복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겪는 힘듦도 사실 너무 많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신 대로 다 같이 행복하게 키우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좋게 둥글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출생률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시다면은 어떤 동성부부가 낳은 아이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비혼자가 지금은 인공수정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출산하고 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이렇게 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앞줄에 계시던 분이 쭉 들으시다가 다시 손을 들고 너무 사람이 이미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느꼈을 답답함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걸 둥글게 얘기하려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태어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 기후위기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한 사이클이 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완벽하네요, 정말. 네,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다 같이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당사자가 하는 얘기여가지고 엄청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친구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싶기도 하거든요. 사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네. 거의 다 이니셜로 표기를 해가지고 네. 뭐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돌려 쓰셨잖아요. ABC가 여러 번 나오도록 일부러.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읽는 사람 그 당사자들은 알겠죠. 근데 사실 제가 막 예를 들면 뭐 땡땡땡이라는 한 명이 있으면 걔의 인생을 A라는 사람으로 써놓고 정확하게 막 거기다가 다 묘사한 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익명의 인물들 중에 한 7-80% 정도는 약간 섞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이 되게 비슷한 특성이 있으면은 네. 다 효율성을 위해서 합쳤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맞아? 약간 이런 식의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너가 맞긴 한데 아니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너랑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뭐 좀 미안하지만 너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합쳤다. 뭐 나중에 뭐 항의하려면 하고 뭐 미안하다. 네. 그랬었던 일들이 조금 있었고 직접 등장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는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게 쓰는 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출판사 쪽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솔직하고 개인의 경험을 좀 많이 담은 이야기들을 넣어달라. 네. 라고 해서 저의 있는 경험 없는 경험을 다 털어서 넣다 보니까 뭐 남의 얘기 듣는 거는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쉽게 공감하면서 읽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제 주변에 계신 기성세대 분들은 네. 약간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읽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이럴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뭐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지만 약간 좀 제가 돌려가기를 했다는 그 인상을 받으실까 봐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내용을 보면서 되게 일상 에세이처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실 때는 되게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 MZ세대 용어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사실은 이 수많은 이야기를 펼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2페이지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너무 다 읽으면 스포가 되니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변에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너 MZ세대지? 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지 말자. 2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질문한 분이 늑다리 취급을 사서 받을 가능성이 첫째. 이어지는 질문에 글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가능성이 둘째다. 그냥 원래 진심으로 묻고 싶었던 본론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라는 게 되게 실용적이고 맞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뭔가 질문을 할 때 야, 요즘에 뭐 최근에 SNS에서 많이 유행 탔던 음료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그걸 물어보시면 되는데 작가님 MZ세대죠? 맞아요. 묻는 순간 정말 약간 이분은 약간 얼마나 나와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렌지족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옛날 네. 기분이 좋거든요 세대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다른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 답다라는 얘기를 뭐뭐답지 않은 세계를 이제 테마로 해서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한 사람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빠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만큼 그 사람과 더 멀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꼭 MZ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뭐 방송 작가는 이렇다며 뭐 해방촌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과 긴 얘기는 이미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추측했다는 거를 입 밖으로 내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만드는 장벽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들었는데 작가님이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이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사실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썼던 것들은 좀 초반에 썼던 것들이 있는데 할메니얼이라는 그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쓴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가지고 MZ가 아닌가 봐. 이게 신문에 있으면은 신문사에 있으면 정말 이런 말을 누가 써 싶은 신조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할메니얼. 좀 음영 자체는 기가 막힌 느낌이에요. 뭐 할머니 스타일을 뭐 밀레니얼들이 좋아한다. 할메니얼이다. 뭐 영어로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흑임자 음료, 뭐 어딜 가나 있는 뭐 인절미 콩고물 토핑, 뭐 이런 것들의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펑퍼짐한 원피스, 꽃무늬 가디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요즘 애들이 다시 좀 레트로를 넘어서 할머니 스타일까지 뭐 회귀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행을 소비하는 식으로 뭐 트렌드 기사 같은 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지 뭐 예쁘고 맛있고 뭐 조금 더 옛날로 가능하면 조금 더 옛날로 가고 싶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밋밋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할메니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걸 풀어낸 부분이 좀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바디 프로필이랑 그다음에 바디 포지티브 운동에 대해서 쓴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싶을 만큼 그냥 사적인 얘기들을 좀 썼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비공개 SNS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되는 곳에다가 뭐랄까요, 이걸 복구 불가능한 그 출판물로 만드는 곳에 그런 걸 쓰는 게 일종의 그냥 한 번 이제 찍혀 나오면 ISBN 찍혀가지고 국회도서관에 소장되는 거죠. 회수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제 사적인 얘기를 좀 써냈다는 데에서 좀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요즘 애들은 SNS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SNS가 애들을 망쳤어. SNS에 올리려고 애들이 환장을 해. 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럼 도대체 SNS에 애들이 올리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좀 곰곰이 봤을 때 바디 프로필 관련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뭐 다보드슨 사진을 거기다 올리고 지들끼리 뭐 난리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고 그 과정에 무엇이 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이고 이런 걸 좀 같이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가지로 보는 연습을 했다는 점에서도 좀 저 나름대로는 재밌게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그 마지막에 인터뷰 세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챕터가 4개인데 그 네. 사이사이에 그냥 끼워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3명을 한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도.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끝까지 안 보거든요. 중간까지 읽다가 보통 덮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뒤쪽에다 몰아넣기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그냥 사실 그 4명 중에 제가 3명은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을 그냥 다짜고짜 만나가지고 뭐 삶을 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은 모집했어요? 2000년대생은 제 동생이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다니면 아무래도 학부생들 만날 일도 많고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데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동생아 너 좀 가가지고 모집해 오거라. 약간 자기 얘기를 매우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네가 봤을 때 되게 요즘 애들 같고 희한한 느낌의 그런 친구면 더 좋겠다. 라고 했더니 한 명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만나봤는데 입대를 앞두신 윤만길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빡빡머리라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서 왜 저를 만나고 계시냐. 이 금 같은 타이밍에 지금 식사 약속도 지금 스케줄을 펴고 잡아야 될 판에. 그러니까 말이야 하루에 5탕 뛰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니까 입대를 앞두시고. 자기는 좋대요. 심지어 입대를 사흘 앞두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어제 깎고 왔나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와 진짜 그 머리카락에 그 단면이 보일 정도로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와서 자기는 뭐 어렸을 땐 뭐 어쩌고저쩌고 난데없는 사람 앞에서 막 탕수육 먹으면서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에게 뭐 그 친구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2000년대생 2명은 제 되게 발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카톡방에 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도 좀 뿌리긴 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진짜 이제 나랑 세대 차이 느껴서 말이 안 통한다 싶은 친구 없냐. 그래서 이제 말 안 통하는 친구로 지금 그 추천되신 두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실 주변에 뭐 후배 욕만 하고 약간 카톡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엔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냥 좀 노선을 바꿔서 얘들아 혹시 주변에 좀 되게 통통 튀고 재미있고 딱 진짜 유행 좋아하고 요즘 애들 같은 그런 산뜻한 친구들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한 명이 자기 팀에 있는 막내 그 후배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MZ세대스러운 느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Z세대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혹시 낯선 사람한테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하냐? 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게. 고마워라고 하고 연락을 실제로 드려보니까 자기 너무 좋고 자기 친구도 혹시 같이 데리고 와도 괜찮냐? 페트와 매트처럼. 그래가지고 뭐 얼마든지 저는 땡큐다 라고 했더니 진짜 너무나 정말 왜 그 선과 악 그런 느낌 있잖아요. 흑과 백 이런 느낌으로 한 명은 진짜 새까맣게 정말 크롭티를 입고 왔고 한 명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흰색에다가 완전 탈색한 금발머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깝다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기가 끝이 안 나가지고 진짜 막 자기들끼리도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더 재밌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전형적인 그런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이라서 정말 적합하다라고 하고 넣었었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사실은 제가 만난 지 좀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봤었어요. 영화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과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미 만나보니까. 몰랐어요, 네. 저는. 근데 뭐 오히려 좋아.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직업군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의 인생이 뭐 매우 적합하다. 네. 그래서 개발자로서의 삶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전과 그다음에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대할 때의 뭐 마음가짐 같은 걸 물어보니까 뭐 술술술 정리를 해서 얘기해줘서 전 되게 좋게 들었는데 이 이야기들이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질문이 아무래도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맨 끝에 몰아놓고 세 명을 주르륵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 특별하고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 세 명 중에 한 명은 최소 나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맞아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인분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있는 게 이 책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건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느끼기에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게 아마 뭐 뒤로 몰린 것은 편집자님의 의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었을 때의 느낌은 사이사이로 들어가도 되게 당연히 재미있었을 것 같고 뒤로 몰았을 때의 느낌은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앞부분에는 MBTI랑 할머니가 할머니요? 그거랑 뭐 꾸덕한 얘기 막 이런 어떤 먹는 취향에 대한 얘기 이런 가벼운 얘기들이 나가다가 중간 넘어가면은 출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정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라데이션처럼 뭔가 처음에는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뒤에서 되게 집중도가 높을 때 진지한 얘기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좀 환기되는 내용이 쭉 있어서 뭔가 이런 한 사이클을 쫙 돈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이 목차도 보면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목차 순서는 어떻게 정하신 건지도 궁금했거든요. 그건 거의 전적으로 편집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르게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썼었던 그 원본에서는 친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맨 처음이었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뭐 MBTI는 좀 후순위로 들어갔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앞뒤 이야기의 유기적인 느낌이 좀 더 잘 드러나게 순서를 만든 것도 있다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느껴지도록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효과도 좀 노리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역시 편집부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뭔가 저자가 이걸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약간 그 편집자들이 힘들게 하는 일인가를 알고 계셔가지고 약은 약사에게 편집은 편집자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를 나중에 편집자분께서 누군가한테 꼭 전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은 약사에게, 편집을 편집자에게. 진짜 앞에 내용이 처음에 MBTI로 시작했을 때도 너무 약간 마법의 개념이잖아요, MBTI가.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의외로 보니까, 인프핏이라고. 의외라고 하시는 이유가. 네. 특히 이런 기자님들께서 책을 내셨을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이분의 이름으로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이분의 캐릭터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에 대한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을 또 들어가 봤거든요. 불편하진 않아요. 저 약간 모든 계정이 그냥 홍정수로 돼 있어요. 네. 찾기 편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홍정수 돼 있어서 에이 이분 아니겠지 하고 눌렀는데 다짜고짜 이 책 이름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였어. 이렇게 찾기 쉽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랑 되게 비슷한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예전 싸이월드에 그 늘어서 있는 소주병들과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여의도로 처음에 이제 가셨을 때는 여의도 오시면 연락 주세요. 아, 그쵸. 한 다음에 광화문으로 옮기신 다음에는 광화문 근처에 오시면 여러분 연락 주세요라고 써 있어서 외향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 부분에 또 인프피라고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엄청 사교적이신 것 같으면서도 그런 약간 입체적인 면이 있으시구나. 아, 사실 이게 취재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취재원들을 잘 소위 말하는 관리를 했다면 그분들과 뭐 그 소통 관계가 잘 이어지고 제가 굳이 찾아주세요라고 안 해도 연락이 무탈한데 제가 매우 그런 내향인이기 때문에 뭔가 평소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 소통이 다 끊긴 상태에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저 좀 잘 받아주세요. 아, 이게 어떤 이 밑밥 같은 거군요. 제발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건 몰랐거든요. 그 가장 소득이 낮다. 저도 진짜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인프피가 소득이 가장 낮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네. 압도적으로 낮더라고요. 일단 아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욘세의 특징이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게스트분이 외향인이시고 그거 너무 신기하던데요. 청취자 비율로 했을 때는 내향인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한 게스트. 그 내향인 없는 내향인 특집 진짜 재밌어요. 너무 공감했는데. 네, 그걸 이제 섭외했다가 무슨 네.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연으로만 했던 이제 내향인 특집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인스타그램 봤을 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엄청 사교적인 사람 같고 이런데. 그렇게 네. 보였다면 성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와 똑같이 그 LG 폰을 오래 쓰셨다는. 아니 점이. 어떻게 왜 그러셨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LG를 썼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벨벳이랑 윙 빼고는 썼는데 이것도 LG 폰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LG가 처음에 초콜릿 폰 잘 되고 프라다 폰 잘 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옵티머스 시리즈가 나와요. 옵티머스 LT. 저도 당연히 그 테크를 쭉쭉쭉 타면서 이제 LG를 계속 쭉 쓰다가 나중에 이제 V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잘 만든 핸드폰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처음 봐요. 진짜 잘 만든 핸드폰이에요. 그 사운드도 다 뱅앤올룹슨 이런 거 쓰고 있고 너무 좋죠. 사운드도 좋고 진짜 잘 만들고 그리고 그 듀얼 화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그 유료로 그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를 하면서도 어떤 화면 한 구석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 LG에서는 진작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선구자예요. 선구자.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화면 패널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V10, 20, 30, 40까지인가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사야겠다라고 하던 와중에 그 사이에 이제 윙이랑 벨벳이 나와서 제가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출시가 된 거여가지고 그 다음 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없어져갖고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롤러블을 노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롤러블을 노리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찡하네요. 제가 LG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끼리 하면서 약간 농담식으로 한동안 그런 어떤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LG 폰 쓰는 여자 만나야 된다. 엥? 그래야 된장녀가 아니기 때문에. 엥? 그런 얘기가 돌았다. 그러면서 국밥 좋아하고 LG 폰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 둘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둘 다 해당.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해서 친구들이랑 벽장 속에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LG 폰을 좋아하시는 분이 또 여기 또 있다는 게 진짜 감동적이네요, 진짜로. 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그러니까 일단 그 애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우월감이 싫었어요. 완전 공감해요. 네, 너무 싫고 맥북 쓰는 작가님들한테 너무 신뢰되는 말이지만 아니 쓰는 게 한글밖에 없으면서 왜 맥북을 쓰냐. 맞아요. 네, 그런 게 항상 뭔가 있어서 하도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줄 서고 자기네끼리 뭐 신제품 살 때 첫 고객한테 자기네끼리 박수 쳐주고 이런 모든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애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무슨 나사도 분해 못하게 뭐 꽃 모양으로 만들었네 뭐 했네 할 때부터 그냥 쟤네들의 모든 그런 게 다 싫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갤럭시가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전 직장에서 처음에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삼성에서 만들었던 옴니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임원분들한테 다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약간 아저씨들의 핸드폰의 이미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고 언제든 열려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해서 무슨 뭐 HTC 이런 것도 썼었고 진짜요? 네, 그러다가 LG를 쓰고 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이어폰도 너무 좋고 순정으로 나온 그 모든 게 다 좋아가지고 LG 최고다. 그리고 LG가 꽤 늦게까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맞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생산을 했었어서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따라가지 않고 모두가 흑당 라떼 뭐 이런 거에 무슨 카스테라 같은 게 나와서 우르르 먹고 하는 난 너희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쓰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가전은 삼성이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어떤 아저씨들에게도 흘러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LG를 쓰는 게 굉장히 힙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진짜 네. 너무 공감하고요. 네. 저 심지어 흑당 버블티랑 네. 대만 카스테라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LG폰을 쓰셨다는 내용의 피드와 싸이월드 내용에 이제 술병이 난무하는. 제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랑 되게 결이 비슷한 분이고 책 전체가 비욘세의 색깔이랑 되게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지금 너무 반갑고요. 네.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제가 방송 작가인데 첫 책에 나왔을 때 좀 선배님들이 그걸 알게 된 게 좀 주눅들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을 다루는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에세이가 아니라 어쨌든 약간 기자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묻어나는 내용의 에세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에세이로 뭐 스스로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변 기자님들 반응은 좀 어때요? 사실 지금 방송계에서도 워낙 글 쓰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글을 되게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에세이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막 방송 작가님들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칼럼 같은 거 좀 챙겨볼 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기자들도 글을 정말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지만 최소 절반 이상은 자기가 취재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묶어서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시켜서 쓰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 IT 업계를 출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IT 업계의 요즘 최근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쪽 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부동산 기자가 알려주는 뭐 절세 팁 아니면은 뭐 부동산 뭐 경매 뭐 어쩌고 나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회사라기보다는 업계 사람들이 쓴 그런 책은 문학이나 에세이 가까운 책은 아직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눅이 든다기보다는 뭐 이런 별로 연구나 아니면 현장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로 뛰며 쓴 글이 아닌 그냥 내 생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와 내 주변 사람들만 털어서 쓴 이런 글이 약간 그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종류의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자료로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공부가 된다든지 정보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쓰게 될 줄 알았거든요. 첫 책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서 뭐 이런 것도 읽히긴 읽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뭔가 소위 말하는 기자다운 현장 냄새 나는 걸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은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작가님의 같이 일하는 선배라면 MZ 세대에 대해서 단행본을 낸 후배가 있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화하기가.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좀 죄송한 게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제가 선배들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얘기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신선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몰랐던 얘기 중에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게 선배들이랑 같이 이제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게 없었을 때 택시비를 뭐 받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걸 선배한테 이건 구악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런 표현을 면전에서 쓰실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에피소드가 쓸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게 티가 나요. 많이 고치셨다, 이거는. 제가 진짜 구구절절 뭐 이랬다는 건 아니다. 그분을 존경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쿠션을 넣어놨는데 다른 분들과 달리 그분은 정말 한 명이 특정이 돼 있고 읽으신 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악 아닙니까? 라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일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신문사들의,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특징이 선배에게 선배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선배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요? 약간 그냥 옛날부터 원래 그래 왔었대요. 뭐 차장도 차장. 차장은 사실 별로 안 하는데 뭐 부장에게도 그냥 부장. 뭐 국장에게도 국장. 뭐 이런 본인한테도 식으로. 부장 이렇게 불러요? 부장 뭐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마이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장님 본인한테 부장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요?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막 이런 식으로. 오. 선배들에게도 다 선배라고 하고. 님자를 안 붙이는데. 네, 이게 약간 권력에 대항해야 되는 이 직업의 특성을 반영을 한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재밌네요. 네, 이 문화의 정확한 연어는 뭐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모든 언론사 공통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 안에서 권력을 좀 자꾸 저처럼 그 좋게 말하면 한 거. 네네네. 나쁘게 말하면 기어오르는 그런 후배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는 그 선배가 좀 저한테 되게 잘 해주시고 워낙 그게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 진짜 일주일에 한 3번씩 그렇게 저와 밤마다 술을 마신 선배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진짜 10수년 많지만 제가 좀 마음속으로 장벽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죠. 보시다시피 뭐 밥 먹을 거 다 먹고 술 먹을 거 다 먹고 뭐 막걸리 이만큼 다 마시고 집에는 가야겠는데 약간 진짜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걸 눌렀어야 됐는데 이렇게 그냥 나온 거죠. 근데 문화라고까지 보기엔 좀 어렵고 다만 그 상황에서 제가 막 그분을 비난했다기보다는 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냥 그분이 만든 문화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워낙 그냥 그랬었어요. 뭐 노래방 가고 뭐 술 마시고 뭐 해도 그냥 기사는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나오면 되고 그냥 지갑에서 이렇게 5만 원씩 툭툭 꺼내가지고 주고 이런 일들 너무 많은데 그 문제였으니까 아마 그 법도 생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선배는 그 문화를 굉장히 몸에 체득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 예전엔 더 했다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뭔가 예전에 그 좋았던 게 많이 사라진 세상이었어요. 이미. 예를 들면 뭐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은 뭐 주요 취재원이 소위 말하는 거마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고 그걸 왜 줘요 도대체. 그치. 하여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이 많이 오가던 시대에 계셨던 분이라 마치 그 문화에 대한 욕을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 구태에 절어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안타깝게도 그걸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웃겼나 봐요 본인도.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정수가 나를 구하기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근데 그 직후에는 어땠어요? 이 문화 좀 구하기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직후 리액션은 어땠어요? 야 이거는 뭐 얼마나 받았다고 그러냐? 왜냐면 그때 실제로 얼마 안 많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때 마침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지갑에. 제 기억엔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만 몇천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탈탈 털어서 줬고 어머 정말 옛날부터 친했던 소위 말하는 아기 때부터 친했던 분이었나 봐요. 저희 선배랑. 근데 야 이거는 뭐 뇌물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한 마음인 거다. 그냥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가끔 그 사람한테 뭐 밥 사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지금 오늘 저녁이 즐거웠고 조심히 가라는 뜻으로 거액도 아닌 이 소액을 준 건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솔직한 분이었네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막말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한데 납득은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그 설명이. 그쵸. 납득은 안 되죠. 뭐가 구하기라는 거야? 아니면 너가 생각하기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라 라고 바로 치고 나와주는 게 좀 아쉬웠다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죠. 요즘에는 이게 사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뭐 대놓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홍정수라고 이름을 치면 언론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알고 있는 게 많으셔도 작가님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니까 잘은 모릅니다. 저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방송작가들은 선후배 간에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첫 프로를 갔을 때 출연자가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김철수라는 사람은 우리 출연자고 뭐 내 선배도 아니고 뭐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니니까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뭐 담당하고 있는 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녹화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웃긴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규 프로인데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여기 작가가 저한테 김철수 씨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했던 게 저는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그 작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직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C로 부르는 게 존칭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냐, 뭐라고 했어야 되냐 그랬더니 오빠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와.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 나이가 많은 막내로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 업계에서 뭔가 룰을 하나 배우면 나는 따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오빠 오빠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차고 연차가 차니까 오빠가 아닌 남성 방송인들과 일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후배들이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선배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는 게 룰이거든요. 룰처럼 돼 있거든요. 암묵적으로.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건 좀 쉽지가 않은 게 작가님들은 한 방송사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뭐 많은 경우는 뭐 투잡, 쓰리잡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곳에서 고쳐도 그냥 다른 곳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네, 맞아요. 있으면 뭐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난 후배들 중에서 아직도 저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도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친구의 호칭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느 순간 언니라고 부르는 건 정말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내가 이 업계에 늦게 들어왔다는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 언니 하는 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호칭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 후배들은 다른 선배들한테 언니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호칭을 자기한테 익숙한 대로 부르는 것도 이 친구들 나름대로는 편하게 일하게 도와주는 방식인데 내가 거기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서 앞으로 나한테는 우리 회의실에서는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우린 다 같이 뭐 선배라고 부르거나 작가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도 갑질인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 마음대로 되게 강요할 수 없게 된 게 있어서 그럴 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꼰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니가 뭐야? 뭔가 프로끼리 있을 때는 프로답게 불러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랫사람이라고 통용되는 연차가 낮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고 뭔가 평등을 추구하는 일이 되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순간 그것도 어떤 강압이 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해결책을 일단 갖고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걸 나만 갖고 있는 생각인가? 라는 거를 공유하는 것도 뭐 좋은 시작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특이한 문화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같이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냐면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저 첫 직장 갔을 때 저희 팀에 저랑 입사 동기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동기잖아요. 동기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2살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워낙 친하고 동기여서 오빠 불렀는데 어느 날 님이 저를 부르셔서 회사에서 오빠 거리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빠라는 그 느낌이 주는 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그냥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연상인 남성을 여성이 이루는 말에서 제한된 게 아니라 이분은 좀 지금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선배님의 캐릭터를 봤을 때 좀 이상한 어감의 오빠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회사에서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오빠라는 말은 참 어려운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오빠라는 말을 너희들이 오염시켜놓고 그거를 원래 말해야 하는 그 당사자인 주체는 여성인데 그걸 왜 니네가 그렇게 평가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뭐 철수 씨라고 불러야지 라고 해서 근데 철수 씨요? 그것도 약간 이상해가지고 호칭에 대한 고민은 늘 하게 되더라고요.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 업계를 여기 있다가 이제 절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아까 어떤 부장, 선배 여기도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좀 욕먹을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하고. 맞아. 근데 부장은 정말 신선하네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네. 다음에 혹시 책을 쓰시게 되면 뭔가 그런
어떤 기자의 생태에 대한 얘기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스타나 SNS 봤을 때는 약간 처음이자 마지막 책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가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른 가능성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이걸 또 써보고 나니까 다음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거는 또 최근에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뭔가 제가 뭔가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글을 쓴다면은 그거는 문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의 필력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책을 내게 되려면은 뭔가 현장이 있고 좀 집착이에요. 현장이 있고 공부가 있고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을 묶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사실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노력은 해야겠죠.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겠다. 이 차이는 조금 크니까 뭐 해보긴 하겠다. 근데 일단은 회사에서 하라는 오늘의 일이나 잘하고 생각하자. 아니 지금 또 이제 국제부에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사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지구촌이 이렇게 넓은 줄 약간 예전에 체감하지 못했는데 미쳐버릴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중간선거가 거기 시간으로 8일이라서 네네네네. 이제 끝나서 어딘가부터는 개표를 곧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조금 지옥일 수도 있고 뭐 일단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가봐야죠. 이 지옥인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진짜 영어를 못해서 지옥이에요. 사실은 일이 많다기보다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 많은 수많은 지구촌 일 중에서 어떤 거를 선정하는지.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은 독자분들께서 인구가 적은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와 관련이 별로 없는 나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당연히 최대고 그다음에 뭐 특히 미국 중에서도 뭐 정치 관련된 것들이 관심이 많고 중국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중국은 이게 욕을 해야 되니까 관심 갖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욕을 하기 그런 위해서. 게 있구나. 근데 그 외의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뭐 폴리네시아 뭐 이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남미에 되게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페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별 관심이 없고 뭐 미국에서 1명 죽은 거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IT에서 100명이 죽은 거는 별 뉴스가 아닌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가치 판단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약간 고장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날은 저희 국제면이 따로 있거든요. 지면에 보면 이게 그냥 한글로 번역한 뉴욕타임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죄다 미국 뉴스로 도배돼 있을 때도 있고 좀 문제라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의존하고 있는 통신사나 이런 게 죄다 영미권이다 보니까 영미권 아니면 중국 정도다 보니까 일본 거기에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사들은 사실 뭐 기사라고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냥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좀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국제 뉴스는 참 볼 때나 쓸 때나 주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의 일에 이중 삼중 뭐 N중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좀 매일매일 체감을 하고 있죠.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10년차 기자님인데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하세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부서마다 진짜 일이 달라요. 그래서 부서를 옮기면 거의 다른 회사 가는 진짜 일단 출근지가 달라지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있다가 갑자기 여의도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이건 부서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기자라는 일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때려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일에서 조금 자유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객들에게 뭐 때로는 뭐 내 비위 같은 거 다 내어주면서까지 맞춰줘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뭐 100을 투입하면은 100만큼 나오고 200을 투입하면 200만큼 나오는 건 정직한 그런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르게 그냥
돈 버는 일과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게 글을 써가지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진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고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쓰고 싶다. 만약에 내가 언론사 사장이면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직은 기후환경팀이 크게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신들이나 아니면 네. 어떤 매체들에서는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정책부의 산하에 있는 환경팀 이런 네. 식으로 한두 명 작게 있는 팀을 좀 확대 개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냥 한두 명이 계속 환경부 출입자로서 기상과 환경 네. 이슈를 담당하는 정도로만 남아 있는데 지금 추세로만 보면은 조금 그걸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쪽 기사를 좀 써보고 싶긴 한데 네. 안 되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일을 재밌게 하는 것도 편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 작가랑도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주변에 기자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언론사가 곧 나는 아닌데 뭔가 내가 기자다라고 했을 때 어느 언론사에 있냐라고 해서 그거를 내 정체성일 것으로 내 100%의 정체성일 맞아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내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의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MZ세대나 아까 비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어떤 프로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다들 밥벌이 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옳은 선택, 옳은 단어를 쓰고 옳은 세팅을 만드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담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기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한 번씩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운 점이 많아서 또 제 친구 비욘세에 나왔던 우리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 네.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는 글을 쓰려고 이제 기자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본인 언론사에서 지금 유튜브를 매일매일 생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매일 베이스로. 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기자님들이 이런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단행본을 내거나 아니면 브런치에 글을 쓰실 때 저는 뭔가 그런 글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출간을 할지 안 할지를 의사결정을 해서 낸 글이라는 게 되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구체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봤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따로 쓰는 책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위한 글을 쓸 때 많이 내려놔지는. 자는 여기서 찾고 돈은 여기다 벌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회사가 한 거니까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내 글 여기 있고 약간 그쵸? 그게 완벽히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방송 대본 쓸 때 프로페셔널리즘을 놓지도 않지만 그래도 단행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업 환경에서 일하는 내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더라고요. 나를 조금 나누면 유리한 거군요. 네. 사는 데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책도 저도 읽으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자가 쓴 MZ세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되게 분석적이고 그냥 요즘 시대를 알기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읽어보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뭔가 인간 혼정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랑 애정이 너무 느껴지는 책이라 약간 기자가 쓴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선입견에 갇히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셔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바예요. 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희가 또 본업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올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근데 그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지. 사실 저는 처음에 네. 이걸 출간 논의를 할 때에도 타겟 독자층 이런 걸 고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2030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을 것이냐 네. 되게 갈린대요 그게.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네. 그냥 공감을 위주로 하는 에세이일 것 같으니까 2030이 낫지 않겠냐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다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나이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 붙여지는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그 이름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MZ세대 아니면 쟤는 비혼이래 아니면은 쟤는 뭐 호암동에 산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설명 태그 네.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하고 의구심을 좀 가져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납작해질 사람은 아닌데 라는 그 막연한 느낌 같은 거를 좀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런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좀 쉽게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뭐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쟤는 뭐 예를 들면 MBTI가 뭐래? 그럼 쟤는 뭐겠네? 이러고 넘겨짚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쟤는 어디에 산대? 그러면은 잘 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걸 당했거나 아니면 손쉽게 본인이 한다거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경험이 뭐 이거든 저거든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름표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꼭 좋다 나쁘다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일단 그걸 붙이고 시작하는 거랑 안 붙이고 시작하는 거를 비교해 보자면은 훨씬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더 뭐 대화의 폭이나 이해의 깊이 같은 게 더 크고 넓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여성 작가들이 쓰는 여성 서사가 되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당사자로서 내 언어를 갖는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MZ세대가 정말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 런닝맨 이름표처럼 툭 붙이고 가는데 정작 나는 너무 얼떨떨하고 뭐야 막 내 등에 뭐라고 보이지도 써있는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MZ세대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뭔가 자꾸 타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인 사람이 아유 얘들아 앉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런 공감이 많이 돼서 MZ세대 당사자가 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부모님한테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를 더 구매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누군가가 회사에서 야, 너 MZ세대잖아 라고 할 때 옆에서 야, 그게 얼마나 넓은데 MZ세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후지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 MZ세대 엘라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분들은 에세이로 받아들일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실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 꼭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책 만드는데 이제 애써주신 분들이 표지 일러스트 만들어주신 규하나님 그리고 말리북에서 디자인해주셨고 그리고 송송 편집자님 김송은 편집자님께서 본인이 픽하고 이제 이빨로 끌고 같이 이 바쁜 기자님으로 하여금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을 듣고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정말 오자마자 바로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제 잘못인 게 제가 신분증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을 괜히 뺏어가지고. 그런 거군요. 네. 저 원래 이렇게 그냥 되게 일단 약간 들이밀고 시작하는 그런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스몰 토크가 없고 정말 마이크 테스트하고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방송계의 짬바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청취자님과 우리 모두 함께 기자님을 다 같이 알아가는 다 핑계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되게 민망한 경험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신 것 같아서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 인사로 이제 듣게 돼가지고 너무 민망하네요. 네. 저 진짜 이런 거 못하거든요. 저 내향형이라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얘기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파는 것이다. 여러분 꼭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비욘세 보고 샀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 언급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부키 출판사에서도 광고를 넣길 잘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지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비욘세에서 늘 하고 있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라는 이제 보석 같은 코너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에 방송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아직까지 못 보내셨거나 아니면 전에 보냈는데 내가 채택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보낸 편지하면서 그냥 전달 버튼만 다시 누르셔도 되니까 BHONSES@gmail.com으로 11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마포만두 작가님과 킹 작가님과 함께 열심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도 망한 연애의 여러 가지 기억을 꺼내셔가지고 익명으로도 괜찮으니까 또 보내주시면. 제가 좀 초를 쳐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뭐 입상에서 멀어질 것 같은데 또 약간의 거짓과 네. 과정을 보태서 한번 또 책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또 버무리는 거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징 멘트가 혼자 사세요인데 뭔가 기혼 게스트에게 듣는 혼자 사세요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비혼과 MZ세대와 수많은 어떤 자기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렁차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까지 하면 혼자 사세요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네, 여러분 잠깐 다시 돌아온 비욘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전 회차에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동네 주민으로서의 어떤 소회 같은 것을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태원 주민이기도 한 이태원 꼬부기님께서 사연이랑 같이 좀 유용한 정보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급하게라도 공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방송 뒷부분에 이 부분을 짧게 소개를 하려고 녹음을 좀 추가로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기상 어렵지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뒷부분만이라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이제 뒷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범죄 피해자를 만나서 이분들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 정도를 평가할 때 사건 충격 척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가까운 지인의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 정도를 평가해요. 사건 충격 척도는 범죄 피해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크게 정리하자면 침습적 사고, 즉 피해 관련 기억이나 생각, 장면 등이 불쑥 떠오르는 것, 비현실감, 회피, 부정적 인지 또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저 스스로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참사 후 며칠이 지나고 일을 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대리 외상을 겪고 있구나. 피해 당사자로 피해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소식을 보고 들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노출이 된 경우에도 충분히 외상을 겪을 수 있고 이걸 학계에서는 대리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비할 바는 전혀 못 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들은 사람들도 충분히 대리 외상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통한 치료가 필요해요. 이론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침습적 사고, 비현실감, 회피, 부정적 인지 또는 감정의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개입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nct.go.kr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증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 증상이 올라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법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1577-0199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번호는 1577-0199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도 12구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5724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국심리학회 무료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는 1670-5724입니다. 2023년 1월 31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위기상담이다 보니까 약 20분 정도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거주지역 근처에서 추가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담소 정신건강센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아직 영어로만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구글 폼을 안내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린다고 하더라도 폼 그 주소가 너무 복잡해서 요거는 제가 비욘세 공식 계정, 그러니까 제 개인 계정 말고 비욘세 공식 계정 트위터에 올려놓을게요. 이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상담 전화번호와 상담이 가능한 일시를 남겨주시면 상담자가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립니다. 학회에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이 가능한 상담가를 계속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상담이 곧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드려요. 라고 하면서 비욘세 방송에 대한 어떤 감사 메시지랑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이태원 꼬부기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만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보니까 어떤 회차의 톤 때문에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주신 도움이 너무 저는 절실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만 해도 직접 장례식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꼭 내 지인한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라도 약간 대리외상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 www.nct.go.kr에서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 증상을 자가진단할 수 있고 안정화 기법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위기상담센터 1577-0199를 안내드렸고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에서 12.9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무료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는 1670-5724번 입니다. 2023년 1월 31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한국심리학회에서 하고 있는 영어 상담 안내 그 구글 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비욘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필요한 분들은 공유해 주시고 같이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늘 스스로를 누구보다 잘 돌보시면서 혼자 사세요.